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어떤 사람과는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게 잘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말이 막히고 뭔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성격 차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에서 느끼는 그 차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끼겠죠. 반대로 왜 그걸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어 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그랬어? 같은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주 단순히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핵심은 말의 의도와 의미가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한 사람에게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그런 일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용납해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하고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왜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자책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혹은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대화에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대화의 함정을 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어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제 그 언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구나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느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수한 후에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게 되고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과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대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실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같은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괜찮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불안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긴장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안을 더 키우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시는 대화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며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건넬 수 있는 말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표나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긴장돼도 괜찮아.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받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긴장해? 라며 불안감을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불안해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떤 말을 건네야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실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불안과 실수 외에도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때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때때로 그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야 할 말, 누구나 억울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또는 가족 간에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한 마음에 왜 이렇게 억울해? 혹은 그냥 참아. 다들 그렇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속상했겠다. 같은 공감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겪은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참아, 다들 그런다고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억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풀고 마음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다음은 지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모두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은 체력과 정신이 고갈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버티면 돼. 혹은 다들 그렇게 힘들잖아.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주며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반대로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냥 참아.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는 힘듦을 경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혼자서 고통을 참으라는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쳤을 때 충고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지원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감 없는 말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감 없는 말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결국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힘듦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점차 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말 많이와 힘들었겠네.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무리 대화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관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쳤을 때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만 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라.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너가 느끼는 감정이 틀리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슬프거나 좌절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후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사람들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 감정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다들 힘들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만도 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말이 되어 상대방이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또는 그것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 잘 버텼어. 그만큼 힘든 일이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말이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위로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그냥 조금만 더 참고 버텨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가볍게 취급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불안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해주고 그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우리가 흔히 많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물론 긍정적인 의도에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불안감을 쉽게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너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일이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 하지만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 불안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야? 네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불안을 덜어내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중요하다. 때때로 실수나 불안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단순히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 라는 식의 명령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나 실패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 불안감이 인정되고 존중받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인 격려의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그리고 대화에서 실수를 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의 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점점 더 쌓이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자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거나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실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대화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하지. 라는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걸 실수했어? 라거나 또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말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실수를 다룰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 실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괜찮아, 이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었겠네.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미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든다. 공감은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생기고 관계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동료는 더 이상 자신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되고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는 그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더 강한 신뢰와 깊은 관계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공감의 언어를 익혀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며 우리는 더 좋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들려오는 건 기침소리와 한숨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병원 대기실이 가장 붐비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사회의 얼굴입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를 덮치고 있는 순간이지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로당 문이 닫히고 시장은 한산하고 오직 약국과 병원만이 활기를 띠는 풍경.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파도는 더 거세게 우리를 덮칠 것이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기사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 창구에서, 동네 공원에서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노인의 얼굴이 더 익숙해지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기처럼 스며드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내 아이들이 늙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단순히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은 마치 집안에 울리는 경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 여러분이 타는 버스 좌석 절반이 어르신으로 채워지고 병원 예약은 몇 주 뒤로 밀리고 시장 상인들도 대부분 70대가 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늙는 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사회가 같이 늙어가는 게 더 무섭네.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맞닥뜨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니라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이 주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드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고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 익숙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늘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을 때를 초고령 사회라 정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사회 구조,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탓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 풍경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10명 중 3명, 시장의 손님 절반, 병원 진료 대기실에서 자리를 가득 채운 어르신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율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준비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한 세대가 미처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가 곧장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멈출 방법은 보이지 않고 결국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는 결코 책 속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후를 위한 자산, 건강관리, 돌봄제도, 가족 간의 합의. 과연 우리는 충분히 갖추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저는 이 거울 앞에서 늘 두 가지 얼굴을 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회 전체가 늙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여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이지만 준비하면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절대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살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미 세 가지 거대한 금이가 있습니다. 경제, 의료, 그리고 고립. 이 세 가지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균열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곧 국가 재정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노인의 의료비, 연금, 간병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불만이 쌓이고,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홀대받나? 라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 갈등의 씨앗은 세대를 가르고 사회 신뢰를 허물게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를 뽑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균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동료가 줄고 자녀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고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균열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은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점점 더 깊은 불신과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제 자매끼리 누가 더 돌볼지,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할지를 두고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함께 웃고 울던 가족이었는데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균열은 이렇게 개인과 가족, 사회를 동시에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균열을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금이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고령화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뚜렷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7명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중 꼴찌라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곧 미래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사회는 급격하게 늙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는 더 가파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당연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늙으면 자녀가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부모 세대도 미안함과 체념 속에서 점점 홀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서로 기대지도 지탱하지도 못한 채 모두가 고립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돌볼 것인가 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생계와 자녀 양육에 치여 있었고,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만의 일이겠지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집중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들고, 시골과 중소도시는 텅 비어갑니다. 남겨진 건 노인뿐입니다. 마을마다 불이 꺼지고 경로당도 문을 닫습니다. 도시는 더욱 경쟁적으로 젊음을 소모하고, 지방은 빠르게 늙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원인들이 모여 초고령 사회라는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듯 인구 구조는 멈출 새 없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라는 말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버텨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하지만 일본은 그 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꺼낸 해법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지역 안에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주택을 모두 연결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 간병인이 부족할 때는 이웃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 노인의 손길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들이죠. 또한 65세 이후에도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이를 계속한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이야말로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희망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공동돌봄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노인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의료와 돌봄의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이 세 가지는 국가든 지자체든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지역의 사례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긴 특별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일본은 공동체의 힘을 살렸고 덴마크는 노인을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마을은 작은 공간에서 돌봄의 씨앗을 키워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알겠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기능적 수명, 즉 스스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넘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이른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균형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20월참 30년은 월급이 없는 장마철과 같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버킷 전략기입니다. 돈을 3개의 주머니에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당장 3년 안에 쓸 돈,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 둡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에서 10년 사이에 쓸 돈,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에 둡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 장기 성장이 가능한 ETF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이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연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결제, 온라인 병원 예약, 정부 복지 앱 사용, 화상 통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년기에도 꼭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못 배우면 불편함을 넘어 손해가 됩니다. 배운다면 노후가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집니다. 다음은 가족 차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바로 누가 얼마나 돌볼 것인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를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막상 닥쳤을 때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역할을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병원에 동행할 사람, 생활비를 지원할 사람, 일상적인 돌봄을 맡을 사람.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메모라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속과 증여, 연명 치료 여부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면 평생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기록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심리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고 그 이후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에 맡긴다. 이렇게 선을 정해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회적 울타리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 돌봄 공동체,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져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후 10분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정부 복지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족끼리 한 장의 메모라도 남겨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했고 그 안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늙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노학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배워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년은 고통이 되지만
준비하며 배우는 노년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작게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건강관리, 작은 저축,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연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준비 없이 맞이한 80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고, 혼자 쓸쓸히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한 80세의 삶은 다릅니다. 시장을 걸으며 친구와 웃고,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든든한 존재로 남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이지만 준비의 유무가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늙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늙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걸음 속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10분의 운동, 연금을 점검하는 짧은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지만 준비한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운동화를 꺼내 걷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연결이야말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며 늙어가 봅시다. 준비된 노년, 행복한 노년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80살을 넘겼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마디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저는 이 후회를 안고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절대로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40대, 50대까지도 큰 불편함이 없으니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곡점은 60대에 찾아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무려 절반 이상이 60대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음이 끝나고 노년이 시작되는 그 경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까지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아침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 괜찮아, 아직은 멀었어 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자 몸은 무너졌고 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렸던 작은 결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60대
혹은 70대 문턱에 서 계시다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수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 노인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전략과 제가 직접 겪은 쓰라린 후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후회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박 선생님은 저와 동갑입니다. 60대 때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으셨습니다. 그 습관 하나로 지금 86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장을 보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삽니다. 반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고 지금은 마트에 한 번 가는 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60대였지만 작은 선택이 20년 후를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든 지금 시작하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줄어들고 치매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학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65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식단을 고치고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여전히 여행을 다니며 강연도 합니다. 반대로 저는 74세에 고혈압을 진단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60대는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80대의 웃음을 보장할지, 눈물을 불러올지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방심하는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발짝만 움직이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순간부터는 건강, 돈,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단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자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이 화려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60대에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며 몸이 조금 아픈 날에도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낫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제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이 된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모든 선택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에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0대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순함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 역시 내일 하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하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늘의 제 모습은 그때의 미루기의 결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이웃이 있습니다. 68세 때부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 걷던 분입니다. 그는 8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스스로 운전을 하고 시장을 보고 손주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반면에 저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서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이었지만 단지 한 가지 선택,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20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천천히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을 때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을 매일 찾았습니다.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7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혀가 맛을 잃어 음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맛을 위해 건강을 버리지 마십시오. 한 끼의 짠맛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달콤함을 잃게 됩니다. 정기 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검진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60대에 작은 이상을 잡아내면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70대 이후 발견하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하며 술과 담배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고 지금까지도 제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의 짐을 나눌 때 몸도 함께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후회뿐인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결심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짠 음식을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오늘 당장 병원에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마음속 아픔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무너진 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킨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돈은 곧 존엄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년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방패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김상덕 씨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58세에 은퇴 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월 소득의 30%를 꾸준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었고 65세가 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반면 저는 약값과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준비의 차이가 20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부동산에만 의존했고 결국 시장이 흔들리자 생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동네의 이말순 할머니는 70세 소액으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녀는 매달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며 경제적 여유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체면 소비였습니다. 저는 60대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제가 계산했습니다. 옷과 액세서리도 필요 이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비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허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돌렸다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의 집 마련을 돕겠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제 노후를 먼저 챙겼을 것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제 친구 박정용 씨는 62세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고 7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저는 은퇴를 맞이한 뒤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들은 은퇴 전에 이미 일정한 일과를 세우고 파트타임 일이나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여유를 만듭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인간관계는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돈 버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미뤘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핑계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놓쳤고, 오랜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보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일 큰 외로움은 바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우울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정신적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 이상 낮았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친구 최민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심한 외로움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결과 그는 우울감 없이 80대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에 몰두하느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할 친구도 찾아올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의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면 지금은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들과 매주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단순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연락하자 라는 말은 결국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친구 이사장은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20년의 관계를 지켜낸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새 친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고립은 시작됩니다. 제 이웃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동호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여전히 매주 모임에 나가 활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관계를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60대에 이제는 쉬어야지 라며 봉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파트 이웃 신정 할머니는 68세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봉사 덕분에 활력이 넘칩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소통을 배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낯설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윤 할아버지는 70세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와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기술을 모른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 한 통, 친구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십시오.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돌봐야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는 지금 외로운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남은 인생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를 오늘부터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다 늦었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거부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우지 않았고 악기나 그림에도 관심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 삶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단조로운 일상뿐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서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 선생님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끝에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84세인 그는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면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젊어지고 방치하면 늙어갑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약입니다. 디지털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제 친구 박할머니는 67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병원 예약을 하며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합니다. 반면 저는 화상통화조차 몰라 손주 얼굴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기술을 배우느냐 거부하느냐, 이 선택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결정짓습니다. 취미 활동도 삶의 색을 바꿉니다. 제 친구 김희수 씨는 63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1세인 그는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통기태에 관심이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작했다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독서 습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매일 30분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82세인 그는 젊은이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고 지금은 TV 시청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창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교육 플랫폼에는 역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정 할아버지는 70세의 태블릿을 구입하고 매일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늘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은 68세에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활동은 지식을 정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배워보십시오. 단어 하나, 기술 하나, 노래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배우지 못한 후회를 안고 살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움은 노년기의 우울과 고립을 막는 최고의 해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삶은 다시 젊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80세가 된 지금에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제 다 이뤘으니 쉬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게 늘어지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바람 없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제 친구 김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70세에 100세까지 자립해서 살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건강관리, 재정관리, 주거 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영적 성장도 큰 힘이 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제 이웃 이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년에 찾아오는 상실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 친구 강 할아버지는 75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지혜였습니다. 80세에 완성된 그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랑과 배움이 담긴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쓰거나 짧은 메모라도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곧 세상에 남기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준비된 죽음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 강 선생은 75세에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충실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젊은이와 대화하기,
낯선 장소를 방문하기 같은 작은 도전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